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와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낸 적이 있지만 1년 가까이 사귀면서도 사랑한다는 생각은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제 여자친구는 나이가 저보다 한창 많은 이혼녀의 연상이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내년쯤엔 헤어져야지 생각도 하고 있었죠. 반면 제 여자친구는 한창 어린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대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유달리 가깝게 지내며 아이 핑계로 집에까지 드나들며 심지어 자고 오는 경우가 생겨나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나이가 올해 27살이나 먹었지만 직업이 없는 백수다. 군대를 다녀와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원하는 곳엔 취업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인강을 보며 9급 공무원 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이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느라 매일 나가 계시기에 난 거의 매일 혼자 지낸다. 군 제대 후 번듯한 직장을 구해서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을 반백수로 지내다 보니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던 중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주위 웬만한 미용실은 다 가봤었는데 얼마 전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용실 주인이 바뀌어서 아주 미인이란 소문이 돌아 4개까지 들어왔다. 미용실이 집 주위에 정확히 5군데가 있었는데 미용실 원장들이 하나같이 50대 아줌마들 뿐이었는데 새로 생긴 곳은 비교적 젊은 30대 후반의 아줌마였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이름난 미용실에서 어시스트 오래 기간 일을 했던 터라 기술도 좋고 최신 유행에 민감한 머리까지 잘해 이미 입소문이 자자했다. 또 기술과 능숙함까지 더해 마무리까지 깔끔했다. 그 외에도 얼굴도 미인이었지만 피부가 어찌나 좋은지 드라마 보면 돈 많은 부잣집 아줌마들이 피부샵에 다녀온 직후 얼굴이 반들반들 광이 나는 것처럼 아줌마도 빛나 보였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동네 어린 남자 손님들이 침을 흘릴 만도 했다. 미용실 규모는 크지 않고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좁은 동네에 입소문이 났는지 남자 손님들은 예쁜 아줌마와 상냥한 어린 여직원을 보러 왔고 여자 손님들은 시내 유명한 샵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손님이 꽤 많은 편이었다. 미용실은 주인 아줌마인 39살 원장과 어린 여직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미용실에 딱 한 번 머리 손질하러 다녀와서부터는 그 미용실의 단골이 되어 버렸죠. 미용실 주인 아줌마는 매번 노출이 있거나 몸매 윤곽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들을 즐겨 입어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보는 즐거움이 컸다. 또 가끔 눈이 마주치면 눈꼬리가 밑으로 조금 처져서 눈웃음을 짓는데 아주 매력적으로 이뻐 보이면서 끼까지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 집구석에 매일 책상 앞에서만 앉아있는 나로서는 별천지가 다름이 없었다. 또 하나 단골이 된 이유는 바로 어린 여직원이 나랑 동갑인 미정 씨는 얼굴은 그럭저럭이었지만 성격이 어찌나 좋은지 나랑 잘 맞는 구석이 많았다. 나 역시 그 두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평소 2달에 한 번 가던 미용실을 한 달에 2~3번꼴로 미용실에 드나들게 되었다.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을 한다는 이유로 방문하게 되었고 3달을 넘게 지켜보며 공을 들이고 있었다. 보통 원장인 주인 아줌마는 아줌마들 상대로 파마나 염색들을 해주었고 남자들 헤어컷은 미정 씨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점점 친해지면서 내가 군에도 다녀오고 동갑에 공시생인 걸 알고는 미정 씨도 조금씩 호감을 가지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고 있는 단계였다. 나는 언제 고백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대화도 서로 잘 통했고 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충분히 꽂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머리 자르러 가면 일단 밖에서 만나 데이트라도 하자고 말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또 머리 자르러 간다는 핑계로 들러 데이트 신청하기 위해서 밤 8시가 넘어 미정 씨 만나러 갔죠. 미정 씨 말로는 시간이 괜찮으면 저녁 9시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니까 8시 조금 넘어서 오면 항상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길래 일부러 시간을 맞춰 밤에 미용실에 방문했고 커트를 위해 의자에 앉았는데 매번 내 머리를 만져주던 미정 씨는 보이지 않고 주인 아줌마가 오늘은 직접 커트해준다고 하네요. 그녀는 볼 일이 있어 1시간 전에 이미 퇴근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곧 여자친구가 생기겠구나 싶었는데 그렇다고 내일 또 올 수도 없고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는 왜 미정이가 아니고 아줌마가 머리 잘라서 싫어촌가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아줌마가 섭섭해할까 봐. 혹시나 미정이가 진짜로 사귀게 된다면 미용실 원장인 아줌마에게 밉보여서 득될 게 없으니 그냥 농담처럼 아줌마처럼 이쁜 여자가 머리 잘라주면 더 기분이 좋죠?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죠. 아줌마가 아무리 예뻐 보이고 매력적이어도 나이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주인 아줌마는 내 말이 기분이 좋았던지 호호호 웃으면서 농담하지 말라면서 제 머리를 살짝 잡아당기더군요. 아줌마랑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금세 친해졌고 이제 아줌마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도 스스럼 없이 내게 물어왔어요. 민수 학생, 한창 나이에 공부한다고 여자친구도 못 만들고 힘들지 않아?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애인도 없고 불쌍해. 귀엽다면서 제 볼을 자꾸 꼬집는 거예요. 속으로 이 아줌마 미쳤나? 아줌마의 돌발 행동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나한테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아 왜 그래 하면서 넘어갔는데 겉으로 웃으며 가만히 있었어요. 뭐 나이만 접어두면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만 따져보면 주인 아줌마도 40대를 바라보는 아줌마치고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적인 대화를 통해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서히 아줌마에 대해 알게 됐죠. 가족 관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 내가 말을 먼저 꺼낸 것도 아닌데 아줌마가 직접 이혼한 지 2년째인데 우리 아파트에 2달 전에 이사 와서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급발진을 해버렸는데 글쎄. 아줌마도 한창 때인 것 같은데 남자 없이 혼자 지내신다니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내 말이 조금 당황스러웠는지 순간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얼굴이 약간 빨갛게 상기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너 미정이 꼬시려고 머리 자를 때도 안 됐는데 미용실에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야? 호호호. 아줌마도 눈치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제가 머리 조금만 길어도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전 미정 씨보다 아줌마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줌마는 기분이 좋은지 한참을 웃다가 그럼 세상에 딱 여자가 미정이와 아줌마 둘뿐이야. 꼭 사귀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만 고르라면 누구랑 사귈 거야? 아줌마가 곤란한 질문을 해왔다. 전 아줌마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아줌마는 미정이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젊은 총각이 자기에게 호감이 더 있다는 말에 무척이나 좋아했다. 나는 왠지 미정 씨가 아니라 아줌마도 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아줌마는 처음부터 미정이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고 젊은 남자 손님들이 대부분 미정 씨만 찾아 커트를 하다 보니 같은 여자로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커트가 다 끝나가니까 시간이 8시 40분쯤 되었다. 주인 아줌마는 9시까지가 영업시간이니까 내가 마지막 손님이라며 밖으로 나가 간판 불을 끄고 셔틀을 반쯤 내리고 들어왔다.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바로 그날 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 미용실에서 섬을 타던 미정이가 아닌 주인 아줌마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말았다. 나이 많은 이 연녀가 어린 놈을 꼬셨다. 는 이야기가 좁은 동네에 소문이나 나면 미용실 장사를 망칠 수 있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만의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데이트는 항상 아줌마 네 집에서 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만났나. 나는 3번째 공무원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언젠가 합격하겠지 믿음을 주시는 부모님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귀엽다, 이쁘다, 괜찮다 해주는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어 힘이 되어 주어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준비했다. 솔직히 아줌마랑 만나게 된 건 가볍게 뒤탈 없이 심심할 때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공부하느라 집에 틀어박혀 만나는 사람이라고 부모님과 아줌마뿐이어서 그런지 가볍게 엔조이 정도로만 시작한 감정이 점점 사랑 이상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아줌마랑 함께 있으면 참 편하고 뭐든지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 이런 여자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가운데 12살이나 많은 그녀도 나도 남들 눈이 무서워 비밀 연애를 하는 우리기에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둘이 미래에 대해서 서로 말을 피하는 편이었고 대신 그녀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 나중에라도 혹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확신에 찬 말들보다는 여운이 감도는 말들만 했어요. 아줌마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올해 8살 된 아들이 있대요. 이 얘기는 저한테 몇 달 전 술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 못한 비밀이 있다며 털어놓더군요. 아이 때문에 전 남편이랑 또 가끔 통화하고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전 남편 집에 가서 아이랑 놀다가 자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별 감정이 없으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랬는데 아줌마 집에 같이 있을 때도 가끔 전 남편이랑 통화하는 거 봐도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질투심이 생기고 전 남편 집에서 자고 온 아줌마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까지 했어요. 물론 아줌마도 내가 싫다면 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 게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전 남편과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요. 저 어쩌면 좋죠. 12살 많은 아줌마를 가볍게 만나려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만 같아요. 저한테 너무 잘하고 모든 면에서 잘 맞는 12살 많은 미용실 아줌마, 20대 후반의 어린 백수, 그녀를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역만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핵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핵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었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1~2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손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폭설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 모 중소기업의 부장입니다. 이제껏 부장 자리에 오르면서 수많은 야근을 해왔고 언제나 야근을 주로 혼자 해왔던 저였지만 이번 일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갑작스레 우리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야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팀이 밀고 나간 광고 프로젝트에 급한 수정이 필요했고 그걸 내일 오전까지 꼭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직원 2명이면 할 수 있는 수정량이어서 부장인 저와 미스김이 함께 야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티끌 하나 없는 오차 없이 말끔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대리 과장급보다는 경력이 더 많은 부장급인 제가 일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수월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야근을 하게 된 것이고 제 밑으로 남자 직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더 노련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서포트해주며 빠른 일 처리와 솜씨로 발빠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의 사람은 오직 미스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인 저와 미스김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됐답니다. 회사의 급한 업무 처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둘은 군말 없이 야근을 했고 야근을 하던 날 일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야근 당일 오후 6시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와 과장 주임 등 모두가 제 앞에서 자신들이 대신 야근을 해야 하는데 부장님이 하셔서 어떡하냐고 아부를 떠는데 그냥 빨리 일찍 퇴근들 하고 내일 일찍 나와서 좀 거들어달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며 모두들 후다닥 퇴근하더군요. 사무실을 나가면서 조대리가 미스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부장님 잘 부탁해요. 미스김. 그러자 미스김은 걱정 말라고 했고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어느덧 미스김과 부장인 저와 단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야근은 저녁 9시까지 서로 바쁘게 일만 하며 숨가쁘게 흘러갔죠. 그런데 점점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야근을 하려면 뭐 좀 먹어야 하기에 허기 좀 채워야 야근이 가능했죠.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스김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부장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미스김이 하는 말이 회사 골목에 정말 맛있는 도시락집이 있는데 지금은 끝날 시간이라서 배달은 안 될 것 같고 빨리 가서 사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스김은 지갑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고, 저는 졸지에 사무실 안에서 혼자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미스김이 올 때까지 마저 일을 하던 찰나, 저도 모르게 미스김 책상에 있는 자리에 눈길을 돌리니, 미스김이 사무실에 신는 슬리퍼도 보였고, 미스김이 늘 사용하는 볼펜도 보였고, 그렇게 미스김의 손때와 향기가 묻어있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스김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갔고, 사용하는 볼펜도 한번 만지작거려보고, 볼펜에서 나는 손때 묻은 향기를 저도 모르게 맡게 되었습니다. 볼펜인데도 냄새가 정말 좋더군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는 슬리퍼도 어디 한번.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미스김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봤는데 빵꾸난 그게 몇 개가 보이더군요. 분명히 신다가 빵꾸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이끌리듯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어 제 책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스김이 돌아오더군요. 양손엔 도시락을 들고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길래 전 왔냐고 했고, 아무 일도 없듯이 미스김이 차려놓은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미스김이 하는 말이, 부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자고 하면서 도시락을 갖고 의자를 당기어 제 옆자리로 와 찰싹 붙어서 앉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미스김이 신경이 쓰이고 심장도 콩닥콩닥거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젓가락질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수전증이 있는 것 마냥 손이 떨리고 국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려고 하면 국이 덜덜덜 떨리는지 정말 미스김 보기도 창피할 정도더군요. 그 모습을 본 미스김이 부장님 어디가 안 좋으시냐고 하길래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미스김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부장님, 제가 먹여드릴까요? 순간 전 귀를 의심한 듯 싶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으로 미스김을 쳐다보니 미스김이 갑자기 방글이 웃으며 부장님도 참, 농담이에요, 농담. 이러면서 다시 도시락을 맛있게 먹더군요. 저도 참 다 늙어서 주책 같았습니다. 농담 하나도 저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서로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 미스김이 먼저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 좀 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고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꾸 아까 몰래 가져온 게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미스김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미스김이 휙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미스김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까 서랍을 열다가 흘린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뭔가 안심이 됐습니다. 저도 그냥 맞다고 하며 그래서 주우려고 한 거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미스김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매진하더군요. 저도 똑같이 업무에 매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자꾸 미스김이 신경 쓰였고 어둡고 조용한 회사에서 사무실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같이 있으려니까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고 땀까지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미스김이 저를 잠시 보더니 부장님, 냉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저는 그러라고 하면서 냉커피를 타달라고 하니까 미스김이 탕비실에 가서 냉커피를 타오는 것이었습니다. 2잔을 타왔는데 냉커피를 타오면서 미스김이 갑자기 아까처럼 의자를 당기어 제 옆자리로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제 자리로 갈게요. 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미스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한테 바라는 거라도 있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났지만 제가 먼저 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미스김을 의식하면서 냉커피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냉커피를 양복 바지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놀랍게 미스김이
어쩌냐고 하면서 티슈를 가져와서 이곳저곳을 닦아주더군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양복을 버린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급하게 제 양복 여기저기를 닦아주는 미숙임한테 더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때부턴 정말 미숙임이 미숙임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냥 여자로 보였고 이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와 나이 차이도 있고 아주 어린 막내 여동생뻘이거나 삼촌뻘인 저이지만 미숙임이 그렇게 여자로 보이니 저로서도 어찌할까 모르겠더군요.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갔고 그렇게 미숙임을 의식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미숙임을 쳐다보니 미숙임도 피곤하고 졸린지 자꾸 연신하품을 해대더군요. 그러지 말고 한숨 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밀린 일도 있었고 그런 말조차 하기가 이상하게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더 미숙임을 의식하면서 일을 했고 미숙임도 피곤함을 이기면서 계속 업무에 매진했죠.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고 책상에서 눈을 떠보니 어느덧 사무실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였죠. 그리고 제 자리 바로 옆에서 미숙임이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왜 내 자리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미숙임과 함께 다른 짓을 한 건 아니겠지? 그냥 미숙임이 내 자리에 와서 잠들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 차림새를 보니 멀쩡했습니다. 어쨌든 야근은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미숙임과 협업한 야근으로 인하여 오전까지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 건은 다행히 잘 해결이 됐고 우리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숙임을 부르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미숙임과는 그 야근으로 인하여 부장과 직원 이상의 감정이 더 싹트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있으면 언제나 서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우리였죠. 미숙임도 한 번씩 저를 보면서 마음에 있다는 표정을 던지곤 하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부장이라서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장 이상의 감정이 있어 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 착각치고는 너무 여러모로 미숙임도 저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무튼 미숙임은 참 예쁘고 좋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여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한다는 게 저로선 참 복받은 곳이라 여겨지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느 날처럼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집에서 자고 있는데 위층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 집은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싸우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싶고 자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그런지 매번 싸웠다, 안 싸웠다를 하는 위층에 사는 중년의 부부. 그렇게 한참 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난 또 싸우다 말겠지 생각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린다. 난 놀라서 현관문 쪽에 나가바라보니 위층에 사는 50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다. 머리는 산발이 돼서 다 헝클어지고 눈에는 큰 멍이 자리 잡고 그리고 손에는 방금 생긴 상처도 보인다. 그런 아줌마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문 밖을 응시하며 벌벌벌 떨고 있다. 난 현관문을 분명히 제대로 잠근 것 같은데 오늘은 깜빡하고 문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싶었다. 그러니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올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 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우리 집에 불쑥 들어와 몸을 숨기는 이 아줌마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난 다 알면서도 아줌마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정말 미안하다며 지금 밖에 나가면 남편한테 얻어맞고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말한다. 난 그래서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찾아 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물으니 여긴 어차피 총각네 집이고 자기 집도 아니지 않냐며 자기가 여기로 들어왔다는 걸 자기 남편은 모를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딱 1시간만 숨어 있다가 남편이 못 찾으면 그때 나가서 친정집으로 간다고 하는 이 아줌마. 난 그런 아줌마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럼 딱 1시간만 일하며 더 이상은 계실 수 없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아까 보니까 자고 있던 중 같던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마저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다. 잠은 다 깨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잠을 자라니. 게다가 저렇게 우리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맘 편히 눈 감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 난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서럽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근데 그 눈물을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소리 없이 서럽게 막 울고 있길래 난 아줌마가 너무나 안쓰럽게 다가왔다. 난 그런 아줌마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내와서 드시라고 말했고 아줌마는 울면서도 유자차를 손으로 받아든다. 그러면서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놀란 듯 아 뜨거 그러는데 난 조심히 마시지 그렇게 들이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나보고 유자차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었냐며 어이없는 말을 한다. 당연히 유자차가 뜨겁지. 아무튼 아줌마는 그렇게 유자차를 마셨고 나에게 자기 하소연을 그때부터 늘어놓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다 되어가지만 이렇게 남편한테 얻어맞고 사는 여편네는 세상 천지에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죽던지 남편이 죽던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이 싸움이 끝이 날 거라고 말하는데 난 아줌마에게 그럼 이혼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러고 싶지만 남편이 절대 이혼을 안 시켜준다고 말한다. 그때였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난 놀라 인터폰을 보니 위층 아저씨다. 보니까 아줌마를 찾는 눈치였다. 난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밖에 온 것 같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놀라며 절대 이 집에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모른 척할까 하는데도 아저씨는 계속 우리 집 현관문 벨을 누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자기 무서우니까 일단 화장실로 숨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집 화장실로 들어갔고 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가니 위층 아저씨가 나에게 자기 마누라 못 봤냐고 물어본다. 난 그래서 아줌마가 여기 왜 오시냐며 못 봤다고 말하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분명히 이쪽으로 간 거 같는데 이쪽은 막다른 길이고 막다른 집이어서 가면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며 절대로 아줌마를 못 봤다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갑자기 나에게 이놈의 여편네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한다. 그 모습을 보니 아줌마가 참 안쓰럽게 다가왔다. 저 아저씨 술도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폭해 보이는지 꼭 아줌마를 때려 죽일 셈처럼 난폭하게 군다. 난 그렇게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간 아줌마에게 밖에서 노크를 하며 아저씨 이제 갔다며 안심하라고 하면서 나와도 좋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이내 화장실 안에서 그러냐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난 그래서 아줌마 이제 나와도 된다고 다시 말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총각 미안한데 화장실에 들어오니 볼일이 보고 싶어졌다면서 볼일 보고 씻고 나간다고 하는 거다. 난 황당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거실에서 아줌마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아줌마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난 다시 아줌마에게 노크를 하며 언제 나오시냐고 말을 하니 아줌마는 씻는 김에 피로도 풀 겸 지금 욕조에서 단신욕 좀 하고 있다며 30분 있다가 나간다고 말한다. 참 낯짝도 두꺼운 아줌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단신욕을 한다니 하는 수 없이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30분 뒤에 나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까 남편한테 맞은 데 아파서 그러는데
약 좀 발라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난 그래서 집에 있는 빨간 약과 후시딘으로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더니 아줌마는 총각이 발라줘서 그런지 정말 금세 나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아줌마는 보다시피 옷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좀 편한 옷 없냐고 하길래 난 아줌마에게 이제 안 가시냐며 벌써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시간이 넘어간다고 말하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지금이 밤 11시인데 어딜 가냐며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얻어맞을 게 뻔하고 친정집에 가더라도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 이왕 선심 쓰는 김에 아침까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줌마.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아줌마를 이 밤에 내쫓기도 뭐했다. 그래서 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불은 꺼졌고 집에 있는 허리띠로 선을 만들어서 난 아줌마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말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늙었지만 자기도 여자 아니겠냐며 그렇게 함부로 남자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말한다. 난 그렇게 아줌마 말을 믿고 너무나 피곤한 마음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다음 날 아침 난 기겁을 하고 말았다. 허리띠로 선을 만들어 놓은 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어느새 넘어와서는 내 몸에 한쪽 발을 떡하니 올려놓고 골아떨어져 잠을 자는 것이다. 난 너무나 황당한 마음에 다리를 밀쳤더니 그 아주머니가 놀라는지 눈을 떴고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는 정말 짜릿했다면서 총각이 그렇게 잘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 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에게 어젯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아니라면서 자기는 꿈속에서 나를 만났다며 꿈속에서 만나니 너무나 짜릿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날 갖고 싶어서 기도하듯 갈망을 하니 꿈에서도 만나게 해준 것 같다며 이건 분명히 우리들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러면서 아줌마는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아예 저돌적으로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온다. 난 놀란 마음에 아줌마를 피해 도망가듯 하니까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보라며 야릇한 눈빛을 보내며 좁은 집안에서 나를 잡기 시작한다. 난 그렇게 여기저기 아줌마를 피해 다녔고 급기야 피할 곳이 없어진 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밖에는 벌써 윗집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윗집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나를 잡으려는 아줌마를 발견하고서 이놈의 여편네 다른 남정네들이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랫집 총각한테까지 들이대냐고 하며 아줌마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줌마는 맞으면서 아저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싹싹 빌고 있다. 보니까 이 아줌마 바람을 한두 번 펴본 게 아니었고 그의 아저씨는 매번 손찌검을 했던 것 같다. 아저씨는 나를 힐끔 째려보길래 난 아저씨의 눈빛이 무서워서 눈빛을 피했더니 아저씨는 아줌마를 데리고 우리 집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이어진 부부싸움 소리. 일방적으로 아줌마가 또 맞는 소리 같았다.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보아하니 바람을 여러 번 핀 저 아줌마가 맞을 짓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층간소음도 싫고 더 이상 저 집이랑 엮이기가 싫어서 후에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층 아줌마가 나까지 꼬시려고 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참 대단한 아줌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오래전 일이라 한번 얘기해보겠다. 때는 내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다. 난 수능을 보고 붙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내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다. 부모님은 농사일밖에 모르시는 완전한 총분이시고 나 또한 여기서 벗어나 본 적 없는 삶을 살았던 세월이었는데 그래도 대학 생활은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았기에 당시에 비상한 머리로 수능을 붙어서
서울에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학비며 조그만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셨다. 내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지낸 곳은 대학가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하숙집이었는데 내가 당시 20대 초반이고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 하숙집에는 나 포함 하숙생이 총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하숙집은 정말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너무나 더운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선풍기 하나에만 의존해야 했던 시기였고 오래된 건물의 집에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하숙집 아줌마는 늘 어깨와 소매가 다 드러나는 민소매 옷을 자주 입으셨는데 어쩔 때는 단둘이 하숙집 아줌마와 가끔 TV를 볼 때면 뭔지 모르게 민망함이 찾아오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하숙집 아줌마로만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성인이고 대학생이란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나이든 여자라고 해도 팔을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같이 TV를 보는 게 여간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그날도 이른 6월의 한여름이었고 휴일을 맞아 하숙생 2명은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난 하숙집 아줌마와 단둘이 있었는데 하숙집 아줌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엄마인 하숙집 아줌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가족과 지내다가 주말이면 늘 하숙집으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녀석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런지 나한테 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곤 했었다. 난 그때마다 하숙집 아줌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녀석에게 공짜 과외를 조금씩 해주곤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도 휴일을 맞이하여 아들이 찾아왔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화를 받고 하룻밤도 안 자고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다른 하숙생들도 제각각 다 집으로 내려간 상태라 그래서 정말 그 하숙집에는 하숙집 아줌마와 나만 단둘이 남게 된 것이다. 아줌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서 난 내 방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추적추적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름밤에 더위를 적셔주는 비인 것 같다. 그런데 빗소리와 함께 아줌마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빗속에서 허겁지겁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아쉬운 한탄을 하면서 낮에 다 손수 빨래에 놓은 건데 좀 좋아 라고 하시는데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빗속에서 빨래를 걷는 걸 도와드렸다. 그렇게 아줌마와 빨래를 다 걷고 아줌마가 생활하시는 방에 빨래를 놓아드리니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구 총각 고마워? 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냥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아줌마가 있는 방에서 나왔다. 왜냐면 그 방에서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아줌마의 모습이 정말 뭐랄까.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마치 나를 유혹하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할까? 물론 아줌마가 날 대놓고 꼬시는 게 아니지만 왠지 내가 그 아줌마에게 힘을 품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하숙집 아줌마로 여겨졌는데 아줌마가 달리 보였나 보다. 난 아줌마가 있는 방에서 나와 잠시라도 흑심을 품었던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듯 혼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가서 과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옹구 총각, 이리 나와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 오는 날에는 전과 부침개를 부쳐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숙집 아줌마가 옷을 갈아입고서 김치전을 부치는 냄새가 내 방까지 솔솔 퍼지기 시작한다. 난 잠시의 허기를 채울 겸 대답을 하고 나가니 한 상 가득 부침개가 차려져 있다. 그리고 거기엔 막걸리도 같이 있었다. 아줌마는 내게 잔을 건네며 인구 총각, 술할 줄 알지? 네 그럼요. 난 대답을 하고 술잔을 받아들어 아줌마가 따라주시는 막걸리를 들이켰다. 아줌마는 술을 마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잘 마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종종 술상도 봐주는 건데 라고 하시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줌마의 모습이라 살짝 당황스러웠다. 난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들어 입에 넣어보니
바삭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김치전이 정말 맛있었다. 막걸리랑 먹으니 너무나 맛있어서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새 접시 가득 비워진 김치전. 아줌마는 그걸 보고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금방 더 부쳐온다며 접시를 갖고 주방으로 가신다. 그때 난 잠깐 주방 쪽을 힐끔 봤는데 전을 부치시는 아줌마의 뒤태가 참 예뻐 보인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순간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마 정도면 남편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혼자 사실까 하는 생각 말이다. 보아하니 남편은 죽지 않고 이혼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걸까 하는 온갖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갈 때쯤 아줌마가 김치전을 다시 접시에 담아 가지고 오신다. 나보고 더 먹으라고 하면서 내어주시는데 시골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김치전보다 훨씬 맛있다. 막걸리랑 같이 먹으니 정말 꿀맛이다. 그때 아줌마가 화투패를 꺼낸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인구 총각 화투 칠 줄 알아? 네, 조금은요. 그럼 내 상대 좀 해줘. 혼자 치기 너무 심심하네. 그래서 상대가 되어 드렸는데 치렁치렁한 금색의 큰 귀걸이를 하고서 화투패를 든 아줌마 손이 눈에 들어온다. 빨갛게 칠한 매니큐어에 빨간색 화투패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참 여자여자해 보인다. 거기에 역시 빨갛게 칠한 페디큐어까지 바르셨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빨갛게 칠한 엄지발가락에 낀 모습이 고스톱을 잘 치는 고수 같으면서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퇴폐미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난 아줌마와 같이 화투를 치면서 잠시 아줌마의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였다. 아까 먹은 막걸리의 술기운이 올라왔다. 막걸리는 먹기에는 좋은데 왜 이렇게 뒤끝이 안 좋은지 자꾸 술기운이 올라오자 아줌마는 화투를 치시며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졸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자고 한다. 이번에는 져준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같이 화투 치는 게 재밌나 보다. 그렇게 또 그 판이 끝나니까 다시 또 아줌마가 졸린 날을 보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또 그러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해드렸고 난 술기운에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아줌마가 몸 안 좋으면 잠깐 여기서 눕고 다시 치자고 한다. 그래서 난 아줌마 말에 따라 그냥 내 방이 아닌 화투를 치던 이 방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아침 해가 밝은 느낌이 든다. 아줌마는 일찍 일어나서 주방 일을 하고 있다. 난 아줌마가 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내 방으로 건너간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시는 말이 왜 그러냐며 더 자도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내게 띄우시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당최 뭔지 모르겠다. 대체 난 여기서 잠들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막걸리에 취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지만 뭔가 그냥 평범하게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흐른다. 그 뒤부터 하숙집 아줌마는 다른 하숙생들과 달리 유독 내게 잘해준다. 계란 후라이도 몰래 해주고 과일도 몰래 깎아서 준다. 하숙비도 밀려도 되니 천천히 내라고 한다. 부담스럽다. 이 아줌마가 왜 그러지? 분명 무슨 낌새가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면 그때의 하숙집 아줌마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 그 골목 그 자리에 아직도 하숙집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쯤 옛 추억을 생각해서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찾아갈 용기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결혼은 했었지만 지금은 이혼을 하고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힘든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제 친구가 되어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합니다. 친구도 마땅히 없는 저라서 어디에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렇게 꼭꼭 감춰오기만 했던 제 이야기를 풀 수 있게 되어서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저를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었죠.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갈 수 있겠지만 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소심하고 남자한테도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20대를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회사만 다녔죠. 친구도 마땅히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 만날 사람도 마뜩찮아 돈은 심심치 않게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직장도 공기업이었으니 탄탄하다고 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인자하신 분들이었지만 뭐랄까요? 가족끼리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가족들이다 보니 고민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일은 없었죠. 저도 그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지 리액션도 좋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전남편을 처음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끌림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참하고 얌전해서 좋다며 남편이 매번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만 데리고 오더니 이제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기분이 약간 상했지만 그냥 좋은 칭찬이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연애가 짧았던 만큼 신혼은 너무 행복했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없이 잘했고 저한테도 충실한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잠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 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복직이야 애 낳고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애 생각이 없어서요. 네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애 생각이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병찬이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애부터 낳을 생각을 해. 복직은 그 이후에 해도 돼. 애만 낳아놓으면 이 시애미가 다 돌볼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다니? 애부터 낳고 복직 준비해도 안 늦는다. 내가 뭐 너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할 것 없으니 애부터 낳고 해. 시어머니가 원체 강경하시다 보니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알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전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이 얘기를 꺼내니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네요. 애 생각 없는 건 나뿐이고 다른 가족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 어차피 낳을 거라면 아기부터 가져야겠다. 애 낳고 복직해도 늦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기를 낳는데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건 여자인데도 여자인 제가 제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미루고 임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전 남편이 시어머니를 뵙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남자 많이 만났던 여자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랬지. 너한테 내가 첫 남자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됐어. 아이, 자기야. 삐졌어? 삐진 게 아니고 화난 거야. 당신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걸 나한테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나 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한 번만 더 그래봐.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입 꽉 다물게 단단히 일러둘게. 전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전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바로 사과를 하기도 해서 사과받고 용서해주는 게 반복이었죠. 저희 부부의 금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임신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촉과 제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쯤 여러 고민을 거듭하다가 불임 클리닉에 가게 됐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란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데다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월경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기업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과거의 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모두 한 번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결과를 듣고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겨우 미안해라고 하는 말에 전 남편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좋은 남편을 뒀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결과를 들은 날에는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우울감이 몰려들곤 했어요. 전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진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해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네가 불임인 걸 알았다면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애도 못 갖는데 내 아들 그만 고생시키고 놔줘라. 얘, 듣고 있니?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 문제로 화를 낼 힘도 없었죠. 전 남편은 처음에는 저의 우울감을 이해해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우울감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전처럼은 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퇴근하고 오면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데 정신이 왜 없어? 그냥 자꾸 멍해져서. 아, 내일 클리닝 서비스 부를 거야.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봐야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하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곧 도착한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병찬이도 너랑 이혼할 생각 없다고 하고 너도 이혼 생각일랑 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 내가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해봤다.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떻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아이를 꼭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입양이요? 그래. 병찬이한테도 은근히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입양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불임 부부한테 신생아 입양을 많이 추천한다더라고. 신생하면 내 아이 같고 더 좋지 않겠니? 아직은 잘. 아니, 애 없이 어떻게 부부로 살겠다고. 부부는 아이로 완성되는 거야. 아이 없이는 완전한 부부가 아니라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 무언가를 더 깊게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입양할 만한 애를 골라왔다니까.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 보렴, 이거.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에는 이제 막 눈을 뜬 것 같은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가 천에 돌돌 말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벌컥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에게 내려온 천사같이 느껴졌죠. 사람들은 입양을 하기 위해 아이를 보러 가서 한눈에 아이에게 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나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양이라는 글자를 듣고 아이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한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사진으로 본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죠.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이의 이름도 정했어요. 훨훨 날개를 달고 마음껏 꿈을 펼치라는 의미로 나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시기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아이를 처음 보러 가던 날이 정말 생생합니다. 이렇다 할 외출도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아이와 첫 대면을 한다는 것이 정말 설레는 일이었어요. 제가 갔던 곳은 평범한 빌라였습니다. 아이를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집이라고 했고 집에 들어서자 꽤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저희를 반겼어요. 이렇게 어린데도 정말 성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모께서 방에서 아이를 안아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 시선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어쩜 그렇게 똘망똘망하고 이쁘던지 제 손가락을 꽉 쥐던 손의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왜 입양을? 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어요. 탯줄도 자른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버려졌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서 잘 품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이를 하루라도 더 빨리 데리고 와서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혹시 지금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 제가 아이 이름을 나래로 하고 싶었거든요. 나래가 날개라는 뜻인데 하늘이란 이름하고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운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아이와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저희 부모님과도 한 번 더 위탁모분의 집에 들러 나래를 만났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 혼자서도 가는 등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저는 입양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양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저희 집에까지 모시고 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으니 편의를 봐준다고 하시길래 아이만 있다면 시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나래는 언제쯤? 어머, 벌써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제 완전히 제 자식이 됐다니까. 이제 시간만 정해서 데리고 가면 돼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내가 형님 봐서 빨리빨리 처리했죠. 아유, 고마워. 신생아 입양 안 그래도 힘든데 동생이 너무 힘써줬어.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빠른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래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저랑 남편은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길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저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나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정확히 말하며 제 볼에 작은 손을 댔을 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전 남편은 제게 주책이라고 했지만 전 남편 또한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었죠. 물론 아빠라는 말은 한참 뒤에 하는 바람에 전 남편이 살짝 삐지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건 가장 행복해야 할 나래의 두 돌 때였어요. 정신이 없는 탓에 나래에 첫 돌잔치를 해주지 못해 두 돌잔치를 조금 크게 하고자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녀본 돌잔치에서는 안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나래는 마냥 밝게 웃고 저만 펑펑 우는 참 웃기고 이상한 돌잔치였죠.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고 우습네요. 돌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쯤 저기 멀리 익숙한 얼굴의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저희 나래를 위탁 보호해주던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초대장을 보냈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초대장을 깜빡했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꼭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네. 하늘이, 아니, 나래, 아기는. 뭔가 위탁모분이 그전과는 다른 분위기더군요. 그 전에는 조금 밝고 젊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조금 피폐해지고 넋이 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으니 분위기야 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나래는 남편이, 여보! 마침 남편이 시야에 보이길래 전 남편을 불렀는데 전 남편이 위탁모분을 보고 눈에 띄게 놀라더군요. 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이분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희에게 중요한 분이니 초대를 했어야 하는 게 맞았죠. 시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달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래 보호해주시던 위탁모시잖아. 기억하지. 여기까지 와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니요, 아이도 보고 싶고. 아유, 그럼요. 나래 안아보실래요? 많이 컸어요. 네? 나래야, 여기 이모한테 가볼래? 아니, 저기 괜찮은데. 아니에요. 우리 나래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데요. 자기야. 엄마가 부르던데? 알았어. 그럼 저는 이만. 자기야, 잘 모셔다 드리고 와. 얼른 가봐.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마침 잘 왔다면서 저한테 답례로 나눠드리고 남은 떡을 차에 좀 실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떡을 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 한켠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전 남편 목소리같이 들려서 떡을 그대로 든 채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의 직감이란 참 무섭죠. 소리를 내서도 안 될 것 같았고 그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자 금세 목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역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나래의 위탁모였죠. 그러니까 여길 왜 왔냐고. 너희 엄마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잖아.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얼마나 더 기다려? 지금 벌써 2년이야. 2년을 잠자코 기다렸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도 지금 머리 터지기 직전이야. 네가 힘든 게 지금 나 힘든 거 반은 되냐? 나는 지금 내 애 뺏기고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뺏었다고 그래. 너도 선뜻 나래 내줬잖아. 네 엄마가 너랑 그 여자 이혼시키고 나 드릴 거라며. 엄마가 거짓말을 했겠냐? 그냥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시기? 하늘이 돌잔치까지 하면서 시기? 얼마나 더 기다려? 얼마나 더? 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자기야 알잖아.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이혼하면 내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고, 자기도 우리 집에서 하늘이랑 같이 살 수 있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 얼굴도 못 보고. 둘의 대화가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켰죠. 손에 들고 있던 떡이 떨어지면서 주차장에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장 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전 남편과 위탁모, 아니 남편과 내연녀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제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제 눈앞에는 저희 친정엄마와 아버지만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뜨자 친정엄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셨죠. 엄마, 나래는? 저는 그 와중에도 나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들은 일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믿고 싶기도 했어요. 사돈 어른이 데려가셨어. 아유, 좋은 날 이게 뭐야.
엄마. 응, 왜? 물 줄까? 엄마, 나 어떡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원체 개인주의 성격인지라 저 또한 친정엄마에게 크게 약한 소리를 하진 않았어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이야기했고, 불임이라는 이야기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제 머리라도 한 대 때려주길 바랐습니다. 어머, 왜 울어? 어머, 여보, 얘 왜 이래? 어머? 제가 우는 모습이 친정엄마도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제가 울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친정엄마와 아버지 모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저는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하루 더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제 등살에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가만히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병실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정말 벗어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다 이해하고 살거라. 네? 아니, 어차피 너는 임신도 못하는 몸이고 나는 내 핏줄 아닌 새끼는 못 키우는 몸이니 마침 첩이 애를 뱉다기에 내가 오묘한 수를 짜냈는데 뭐가 그렇게 나쁠 일이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라니? 네 남편 핏줄이면 너도 더 정가지 않겠냐? 좋다고 울고불고 짜낼 때는 언제고? 그냥 똑같은 입양인 건데 왜 유난을 떨어 떨기를? 그냥 별일도 아니다. 그냥 같은 입양이다 생각하고 살거라. 그게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심지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입양이랑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한테 평생 목을 매라는 거니? 그것도 애도 못 가지는 반쪽짜리 여자한테? 그래, 이혼하려거든 하거라. 대신 합의 이혼해. 나는 땡전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퇴원할 때 친정아버지가 오셨죠.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시면서 잘 아는 변호사들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인지 알았고 저 또한 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생각을 굳혔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도 맞았고 남편은 저에게 독한 여자라더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아주 독사 같다고요. 제가 정말 그 독사 같던 사람들한테 당한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잘 끝났어요. 그런데 차마 전 남편의 내연녀인 여자에게까지 소송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어떤 연민 같은 게 작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퇴사를 선택했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전적으로 긍정해 주셨고 저 또한 조금 더 쉬고 싶은 생각이 강했죠. 소송 이후 잠시간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금전적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